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와 충전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50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이제 40만 대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충전 문제는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에 차량의 불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기차 충전 로봇 만드는 에바의 이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떤 차를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박혜진 교수는 만약에 차를 또 사게 되면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저는 사실 운전을 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편한 조수석과 뒷좌석이 편한 차를 선호하는데 제 주변 모든 드라이버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 차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훈 대표를 저희가 모셨지만 전기차 대비해서 충전기 문제, 충전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전기차 숫자 그리고 충전기 숫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차 숫자는 지금 총 약 4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숫자를 말씀드리면 완속 충전기, 좀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기는 약 19만 대에서 20만 대가 보급되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 좀 속도가 빠른 급속 충전기는 약 2만 대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율로 보자면은 충전기와 전기차의 숫자가 약 1대2 정도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충전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충전기가 결국은 내가 생활하는 반경, 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잘 설치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사람분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충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충전소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뭐 골고루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길래 그런 충전소에 좀 임밸런스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떠나서 자동차라는 제품이 어디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가 생산이 돼서 폐차될 때까지 자기 시간의 일생의 90%를 주차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라는 제품은 주차를 더 많이 하는 제품이에요. 쓰지 않는 시간이. 보통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주차하는 장소로 생각해 보시면 집 또는 회사, 보통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의 충전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정책적으로도 그런 공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좀 그런 것들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지금까지는 공간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는 딱히 존재하지는 않고 있어서 정책적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아파트 공동 주차장에 좀 집중적으로 충전기를 보급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전기차를 보급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대비해서 충전기 숫자가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 생활 반경에 적정한 충전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완속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급속도 있고 초급속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각각 뭐가 다른 겁니까? 뭐 말 그대로 속도가 다른 겁니다. 완속은 천천히 낮은 전력으로 천천히 충전해 주는 방식이고요. 급속은 아주 높은 전압으로 빠르게 충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는 제품이 일생의 90%를 주차하는 데 쓰기 때문에 내가 주차를 주로 많이 하는 장소에서는 주차한 김에
천천히 넣어주는 완속을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습니까? 휴게소에는 집중적으로 급속을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보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충전을 시키면은 다음 달 출근을 할 때 100%가 됐을 때 또 출근을 할 수 있고 상쾌하게.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이제 급속이 필요하니까 휴게소나 이제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완속이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완속이 실제로 많이 설치가 좀 돼 있습니까? 네, 숫자적으로 봐도 완속이 약 20만 기 가까이 설치가 돼 있고 급속은 약 2만 기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완속이 10배 정도 더 많이 보급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완충돼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참고로 전기차를 좀 타고 있는데 많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뉴스에 보면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긴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함을 느끼시고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관련 법규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전기차 충전면 그 주차면에 일정 비율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친환경 자동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시행령에 일정 주차면 몇 면 이상 보유한 건물에서는 최소 몇 프로 이상 충전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신축 건물 기준으로는 주차면의 5%, 그리고 기존 건물 기준으로는 주차면의 2%에 해당하는 주차면 그 충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5%, 2%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동안에 이제 내가 자는 동안에 차도 충전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다 충전이 되고 다른 차가 충전을 필요할 때에는 그 차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떤가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건물,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회사 건물 이런 데서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 되겠네요. 충전 설비를 늘리는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보통 충전하는 패턴을 보시면요, 막 배터리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차를 끌고 왔다가 이걸 한 번에 완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주유하듯이 안 한다는 얘기죠? 주유하듯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행거리 배터리 충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주행거리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좀 자주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예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마트폰도 내 배터리 잔량이 한 40% 정도만 되더라도 막 충전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전기차는 그 정도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충전을 자주자주 하시는데 일상적인 그 평균적인 충전 용량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집에 들어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은 보통은 한 4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양 정도로만 보통 평균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7시, 8시에 집에 들어와서 꽂아 놓으면은 밤 11시나 12시면 충전이 끝났는데 근데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내가 내려와서 뭐 이동 주차를 한다든지 빼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차는 충전은 끝났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기선은 그만큼 놀고 있는 겁니다. 이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아파트에 남아 있는 전기로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의 숫자는 최대 주차면의 10%까지가 한계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10%가 한계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와 같이 지금처럼 전기선 하나에 충전기 하나를 물려놓는 이런 식으로 설비를 하게 되면은 금방 그런 한계가 이제 도달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한계점은 한 2030년, 2030년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숫자 비례해서 전기차의 숫자가 약 13%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 충전소를 쓰던 차가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그 내연기관차와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들은
배터리는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돼 있어서 배터리가 꽉 차 있는 동안에는 엔진을 전혀 안 쓰고 예. 전기차처럼 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배터리는 얘네는 이런 차종은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네.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충전소에 가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일 때도 있어요. 특히 독일 차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2030년이 되면은 아마 충전소를 쓰는 차들은 전체 차량의 거의 20%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남아있는 전기로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의 숫자는 최대 10%. 10%. 네. 그러면 이제 그 1대2의 비율을 이제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거의 이제 유리천장에 다다르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증설을 못 하느냐? 증설을 할 수 있긴 있어요. 물론 새로 환전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전기를 새로 끌어오고 변압기를 새로 이제 교체를 하고 네. 하면은 더 추가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 과정에서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뭐 몇 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대 기준으로 신축에서 현재까지는 5자리까지는 이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95세대는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모는 사람들인데 5대 때문에 이제 자리를 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전기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아파트 주차장에 사실 가보면 이제 벽에다 콘센트를 꼽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예, 보통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기둥마다 예. 콘센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전기차 충전용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 예. 뭐 지하 주차장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때 다른 용도로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둔 콘센트인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콘센트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좀 낮아서 네. 좀 오랜 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고 또 그 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한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어댑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어댑터를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사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약간 좀 사용상에 있어서 일부 좀 불편한 부분이 그걸 있지만 사기까지 해야 돼요? 예. 뭐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그 콘센트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충전기는 보통은 충전건이 이제 충전기에 달려 있어서 네. 거기서 충전건을 빼서 차에 꼽기만 하면 되는데 이 콘센트를 쓰려면 이 어댑터까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뭐 트렁크에서 어댑터를 꺼내서 연결해서 내 차에 꼽고 다시 충전이 끝나면은 다시 어댑터를 걷어가지고 차에 이제 집어넣고 약간 좀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를 아무래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콘센트는 기존에 이제 주차장에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는 콘센트가 좀 더 유리한 게 맞죠. 네.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차는 좋아 보이는데 뉴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불이 나서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불을 꺼야 됐다 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 내연기관차의 화재 건수하고 전기차의 화재 건수를 비교해 보면요,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전기차보다 무려 60배나 높게 나옵니다. 60배요? 네. 아직은? 예. 그렇지만 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하면은 또 이제 그런 화재 이런 거를 또 연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보통 불이 나게 되면은 네. 좀 이제 불길이 좀 크게 치솟고 네. 또 끌 때까지 소화할 때까지 이 네. 배터리가 한번 불이 붙으면은 좀 안 꺼지는 특성이 있어서 네. 화재 진압에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편입니다. 전기차의 이미지 화재는. 자극적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좀 비행기 사고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사고 비율이 낮은 게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고 뉴스를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처럼 네.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드문데 네. 한 번 네. 나면은
그게 많이 회자가 되니까 그런 불안함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더 커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연도별로 전기차 화재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매년 좀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할 정도로 늘어나는데요. 예. 과거까지 누적해서 보급된 숫자만큼 그 다음에 늘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꼭 그때까지 보급된 숫자만큼 또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화재 건수도 연도가 지날수록 많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보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화재 건수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44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명 피해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이 60배 이상 화재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기름을 쓰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기름차가 더 많은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내연기관차도 처음에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그 한마디로 불 붙으면은 이제 불을 붙이면 폭발하거나 불이 크게 나는 연료를 싣고 다니는 제품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초기에는 화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특별히 이 차가 뭐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지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지금 보급이 초기이고 불이 났을 때 좀 진화가 어려운 특성상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도 이거는 기술이 발전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화재 원인이 지금 그 소방청에서 분석한 이제 제가 결과를 좀 보고 왔는데요. 화재 원인이 사실 좀 모르는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게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배터리라는 물질이 좀 이제 외부에 뭐 충격을 가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서 배터리 팩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때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드물게는 또 주차돼 있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일부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너무 충전이 과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배터리들이 잘못 만들어져서 전기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하다.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대한 거는 원인이 아주 명백하고요. 사실 과충전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배터리 내부에 배터리가 팩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또 팩을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또 그 안이 모듈 단위로 여러 개의 이제 모듈들이 있고요. 그 모듈을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또 셀이라고 부르는 작은 아주 배터리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셀에서 어떤 이제 불량이 발생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화재가 주변으로 전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팩 하나에는 뭐 수천 개 이상의 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품질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의 이제 그 품질 균일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일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이제 셀에 어떤 결함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뭐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워낙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화재 문제가 사회적 이슈고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가 문제다라고 딱 기술을 짚어버리면 그걸 만드는 회사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네. 분명히 없어져야 될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 전기차가 이제 불이 나거나 충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고 그걸 또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와 주셨는데 일단 충전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컨셉의 충전기입니까? 네, 저희가 만드는 컨셉의 충전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전기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기가 부족하고 네. 이제 용량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제한된 전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똑같은 전력 자원이 남아 있더라도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 많이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완속 충전기에 그 기술을 넣었고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그러니까 전기선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전기선 하나에다가 여러 대의 충전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가상의 멀티탭처럼 네. 여러 개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대신에 멀티탭도 여러 제품이 연결돼서 전기를 막 당겨 쓰다 보면은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전기마다 통신 기능을 넣어서 충전기들끼리 현장에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하는 용량을 서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 대가 충전을 하더라도 최적의 사용 용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충전하는 차가 몇 대가 없다면은 특정 차에 좀 더 속도를 빨리 이제 몰아주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뭐 충전기들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예를 들어서 세 대가 동시에 충전을 하고 있는데 두 대가 이제 완충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세 대가 받던 그 전류를 한 대가 완벽하게 세대치를 한 번에 받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좀 지금 많이 줄였다, 뭐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세대가 충전하던 그 용량을 뭐 한 대에 온전히 몰아주거나 이런 거는 뭐 차가 받는 속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제 가능한 차도 있고 아닌 차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건물이나 아파트에 남아 있는 여유 전기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 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제품들은 기존 제품들은 그 남아 있는 전기로 설치했을 때 아까 제가 주차면의 10%까지가 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술이 탑재된 전력을 공유하는 방식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최대 주차면의 70%까지도 전력 설비의 어떤 증설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충분한 숫자의 충전 인프라가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몰아주기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겠네요. 참 궁금한 게 여태까지는 왜 그런 기술을 딴 데서 아무 데도 못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의 CES의 혁신상을 타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공용 전기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는 충전기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다른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창업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제품이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주차장의 상황을 보니까 특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어떤 뭐 전용 주차면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셉적으로 어차피 전기차도 전기를 충전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주듯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큰 보조 배터리가 주차장에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보조 배터리에 바퀴를 달고 자율주행 요소를 넣어서 아무데나 주차된 전기차를 알아서 찾아가서 알아서 충전해주고 돌아오면은 이런 주차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기의 용량에 대한 이슈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평상시 전기를 많이 안 쓸 때 그때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천천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로 가서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이었습니다. 네. 그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사항들 네. 때문에 이제 상용화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또 올해 CES 혁신상에서 또 2개 부문에 있어서 상을 동시 수상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계기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곳에도 신청을 해서 지금은 제한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든 규제들이 다 해소가 돼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 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용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는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차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기를 설치해야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 돌아다녀 주니까 이제 아무데나 좀 주차를 해도 충전이 될 수 있고.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컨셉의 자율주행 충전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것들과 지금 차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다릅니까? 팔이 움직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천장에 달려서. 예. 네. 좀 해외에서 나온 그런 유사한 컨셉의 로봇들이 있는데요. 예.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로봇팔을 달고 다닙니다. 팔? 예, 로봇팔이 충전건을 이제 들어서 충전구에 꽂아넣는 행위까지 다 로봇이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완전 자동화죠.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근데 저희는 완전 자동화가 컨셉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마다 그 충전구의 위치가 어떤 거는 뒤에 있고 네, 어떤 건 옆에 다르죠. 있고 네. 어떤 건 또 앞에 있고 네.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로봇팔로 다 커버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로봇팔이 크고 길어져야 됩니다. 가제트 팔처럼 쭉 맞습니다. 나가야 쭉 나가야 되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충전건을 차에 꽂고 빼는 요거 자체가 되게 이게 뻑뻑해요. 그래서 사람이 꽂아도 이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꽂을 때 이제 힘을 이렇게 줘서 어떻게든 비틀어서 꼽고 빼고 이제 이런 게 어쨌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거를 다 100% 자동화하겠다고 모든 걸 다 로봇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일종의 좀 투머치다 이거는. 예, 너무 비효율적이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제 로봇팔을 아예 뺐고요. 네. 그래서 저희 로봇에는 로봇팔이 안 달려 있습니다. 대신에 로봇팔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충전건을 꼽는 거는 그냥 사람이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전기차 유저들은 전기차에 충전을 꼽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들 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둥마다 어떤 그 디스펜서 장비를 도처에 설치를 해놓고 그 사람이 내려서 그 디스펜서에서 충전건을 꼽는 행위까지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 과정은 로봇이 와서 그 디스펜서로 와서 도킹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과 로봇의 어떤 협동 모델, 콜라보 모델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접근했더니 훨씬 더 로봇도 간소화되지고 훨씬 더 상용화에 근접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좀 일정 숫자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이게 잘 상용화가 된다면은 고정식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 대비해서 비용적으로나 어떤 전기 설비 측면에서나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디스펜서가 하는 역할은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별도의 다른 장비 설치 필요 없는 건 거고요. 예, 디스펜서 설치할 때는 뭐 전기선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단순한 그냥 어댑터를 네. 기둥마다 그냥 붙여 놓는다.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기존에 사실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충전기 설치 인허가 받는 게 엄청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삭제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 로봇도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많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행하면서 안전도 고려를 많이 왔다 해야 갔다 되고요. 다 돌아다닐 테고. 네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기가 굉장히 좀 부족한 곳이 있어요. 증설하기 어려운 곳. 네. 예, 그런 곳에 이 로봇이 들어가면 이 로봇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배터리라서 네.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또 건물이나 이제 어떤 아파트나 봤을 때 전기를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전기를 적게 쓸 때는 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모아놓고 그리고 충전 수요가 많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된 거를 땡겨서 쓰고 이런 식으로 전력 수요를 이렇게 평탄화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증설이 없이도 좀 충분한 숫자의 인프라 보급이 가능한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이 로봇의 사용처를 용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있는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설비의 문제 때문에 안 되던 것들을 이 로봇을 활용해서 지금 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로봇이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는 아무데나 다 깔 수 있는 그런 충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표준 표준 요즘 이제 급속 충전 표준 규격인 DC 콤보 규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에 있는 기둥마다 이 어댑터, 이제 저희는 디스펜서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설치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충전기를 꼽고 로봇을 호출하면 로봇이 그 디스펜서와 도킹을 해서 충전을 시작하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빨리 되느냐, 용량도 충분하냐, 아니면 중간에 끊길 일은 없느냐, 뭐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로봇으로 이제 충전하는 방식은 모두 급속 충전, DC 콤보 급속 충전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1시간 이내에는 충분한 용량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에 충분한 배터리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상해 보면 이 로봇 파킹 존들이 있겠네요. 그 주차장에 로봇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딱히 다른 주차장의 특정 지역들을 우리가 할당해 놓지 않아도 아무데나 자유롭게 주차하고 로봇이 와서 충전해주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이 대기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마치 이제 집에서 우리가 로봇 청소기 쓸 때도 보면 로봇 청소기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충전하는 스테이션을 따로 두잖아요. 그렇죠. 일 끝나면. 그런 식으로 주차장 한 켠에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의 자투리 공간에 이 로봇이 대기하는 장소를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서 이 로봇은 충전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호출을 하면은 지정된 위치로 가서 충전을 해주고 또 돌아와서 또 다시 충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요. 조금 전 화면에 좀 잠깐 나왔었는데 쇼핑카트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5대 정도 돌아다니면은 몇 대 정도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한 2대 정도 돌아다니면은 한 6포인트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대 정도까지? 6대 정도까지. 6대 정도까지. 2대가 6대 정도까지. 그렇군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또 이 로봇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차가 비싸잖아요. 뭐 물론 로봇도 비싸긴 하겠습니다만 차가 이제 1억 이상 가는 차도 많고 충전한다고 좀 지나가다가 뭐 긁거나 그럼 절대 안 되는데 뭐 자율주행하는 뭐 그런 기술이 좀 비법이 있습니까? 예,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다 자체 개발해서 이 로봇에 탑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뭐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서 좀 저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난이도가 도로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실제 상용화를 함에 있어서는 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규제가 만약에 풀리더라도 저희 로봇이 만약에 운영하다가 뭐 오작동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뭐 차량에 뭐 차를 긁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보험 상품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 해소와 함께 그런 민간 어떤 보상 어떤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이 돼야 나중에 진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충전을 할 때 차와 이제 그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보험 처리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운행 중이던 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스펜서 도킹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위험들을 상당히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이 로봇이 주변을 이렇게 센싱을 하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주행하는 경로상에 차가 나타나면은 일단은 멈췄다가 이 차가 사라지는 걸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차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주행을 재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주행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주행 중에 다른 차하고 부딪힌다든지 이런 상황 자체를 이제 거의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장애물 회피 기술을 탑재를 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다가 배터리 로봇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화재가 최근에 뉴스를 계속 나오면서 예. 특히 지하 주차장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커지는 네. 이런 부분들을 연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충전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분들의 그렇죠. 그런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 회사의 모토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충전 그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으로 좀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출시한 신제품에는 세계 최초로 그 충전기 외부에 충전기 앞에 있는 차량의 어떤 화재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앞에 있는 그 충전하는 차량에 불이 나면은 혹은 불이 날 수도 있으면 뭔가를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로봇뿐만 아니라 저희 로봇은 아직 이제 규제가 있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는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는 완속 충전기, 예. 완속 충전기에 그런 센서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충전기들이 뭐 충전기 내부의 화재라던가 내부의 열을 감지하는 그런 온도 센서들은 예.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최초로 충전기 바깥쪽, 충전기 앞에 놓인 차라든지 어쨌든 이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네. 그거를 최단 시간 안에 그러니까 화재 상황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충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충전기에 그 센서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화재가 감지되면은 그 즉시 만약에 충전 중이었다라고 하면 충전을 중단하고 네. 그리고 충전기들이 다 서버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항시. 있죠. 네. 네. 그래서 관제센터로 알림을 보내고 또 인근 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인근 소방서로도 바로 신고가 신고를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제품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재에 대한 걱정에서도 조금 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화재 진압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싱을 넣으신 것 같은데 뭐 막상 불이 나고 나서 사실 감지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그 사전에 온도라든지 불꽃 같은 거를 센싱을 할 때에 뭐를 또 중요시 여기셨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네. 불이 날 것 같은 상황을 감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현재 현존하는 기술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 내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들이 충전기 쪽으로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게 아닌 구조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네. 대신에 아무래도 이 화재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초동 대처. 네. 초기에 얼마나 빨리 센싱을 해서 얼마나 빨리 현장을 대처를 하느냐에 네. 따라서 피해가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최대한 빨리 초동 대처를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그렇게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고객은 사실은 전기차 이용자들이지만 그 전기차 이용자 옆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어떤 관심과 배려 같은 것들까지 들어가는 네, 프로덕트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앞서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된 거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장벽입니까? 예, 저희 자동 충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 상용화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충전하는 로봇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다시 이제 그 안전으로 좀 귀결이 되는데 이게 배터리를 탑재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또 화재 안전, 또 화재 안전 관련해서 준수해야 될 어떤 소방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이동하는 충전 로봇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적용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좀 아직은 몇 개 정도가 해소가 돼야 상용화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외를 잠깐 보자면 자 우리 밖에서는 이제 가장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그런 선도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그 해외 쪽의 사례도 이제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보급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네. 있습니다. 해외도 비슷하게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이런 식의 정책을 가져가는 곳이 있고, 다만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뭐를 이제 딱 해야 되는 조건을 정의를 해놓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것 빼곤 다 안 돼라고 하는 방식이죠. 네. 해외는 이제 좀 그렇게는 접근하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 좀 트라이얼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측면에서는 해외가 좀 더 유연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놓고 해외는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걸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되고 그런 약간 뭐랄까 정책적인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전기차 숫자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제 2년 뒤죠. 2년 뒤까지 정부 목표 자체가 113만 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로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만 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거의 72만 대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그거에 발맞춰서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는 것이 정부의 일단 목표인데요.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이게 민간이 들어와서 인프라를 자기가 투자해서 설치를 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 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정부의 보조금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전기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급이 돼서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전기차가 많이들 출시가 되고 또 홍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에바의 이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